예산을 지금 짜고 있죠. 국회 예산. 400조 쩐의 전쟁. 국회 2017년 내년이죠. 예산안을 두고 격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정감사를 엉망으로 하고서 또 국회 예산을 가지고 또 엉망진창이 되고 있어요. 여야 대결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운영에 있어서 소비 지출 계획을 세우는 예산안 심사가 시작됐거든요. 이 소식에 대해서 기자님 시원하게 알기 쉽게 천천히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오늘 기준으로 바로 어제죠. 어제인 10월 24일 날 국회가 내년인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을 했죠. 그리고 뭐 지금 현재로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그러니까 여야 간의 대립 구도가 지난 국정감사에 이어서 계속 이어질 것처럼 보이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지만 모든 예측이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이번에도 좀 예산을 세우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자, 내년도에 어떤 그런 국가 살림 결정짓는 예산안. 그래서 뭐 사실 일반 가정에서는 보너스 생기면 뭐 차를 바꾸자, 냉장고를 바꾸자, 뭐 저축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국가 살림을 결정해야 되는 이런 중대사다 보니까 얼마나 논쟁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견이 많은 게 맞고요. 맞고 건전한 토론과 토의를 통해서 최선을 구하는 그런 어떤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정쟁이다 뭐다 막 나쁘게만 볼 건 아니라고 보여져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싸우는 거는 좀 비판받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여야가 가장 크게 부딪힐 항목은 지금 어느 분야라고 보시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일단 제일 크게 부딪힐 건 법인세 인하 문제가 일단 가장 크게 부딪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네. 일단 크게 봤을 때 우선 야당 쪽 그러니까 새누리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3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내년도 예산이 복지 쪽에 일단 방점을 찍고 있는 반면에 여당 쪽은 지금 안보 쪽을 되게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얘기는 차차 설명을 할 건데 범죄 얘기는 이제 말 그대로 여당이 아닌 야당 쪽에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쉽게 얘기하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법인세가 인하된 게 꽤 지났는데 2007년도에인가 인하가 한번 돼서 유지가 되어 오고 있는데 당시에 이제 그 법인세가 인하되게 했던 그 효과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 법인세는 계속 제자리 걸음을 머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증세 없는 복지 얘기를 했었을 때 그 증세를 없게끔 하는 부분과 관련됐을 때, 그러니까 일반 시민의 증세가 없으려면은 다른 데 어디선가 세수를 발굴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 있었을 때 가장 쉽게 세수를 발굴할 수 있는 데가 법인세다라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야당 쪽에서 얘기하는 부분인 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기 전에요, 기자님. 법인세에 대한 좀 정확한 의미를 변호사님이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법인세 채팅창에서 법인세 왜 내야 되죠?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도대체 법인세가 뭔지. 개인이 이제 소득세를 내는 것처럼 일단 법인도 하나의 인격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생긴 소득을 이제 소득세 내듯이 내는 게 이제 법인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보통 이제 사업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매년 소득세를 내시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저렴한 비율로 법인세가 거쳐지고 있어요. 지금 구간을 보면 뭐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 2억 원부터 200억 원까지는 이제 20%. 그리고 2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2% 적용을 받는데 뭐 일반 개인이라든가 근로자라든가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은 보통 30%, 40% 이상을 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비교해서 법인세가 너무 약한 게 아니냐. 설사 뭐 법인세를 좀 2007년 이후에 이 2007년도에 이 법인세를 이제 좀 낮춰주면 이게 뭐 낙수 효과다라고 해서 좀 효과가 생길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상 그렇게 되지 않았으니까 법인이 보유하는 자금만 늘어나고 밑으로 풀지 않으니 다시 세금을 올리자라는 이런 안들이 또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야의 법인세 인상 관련된 어떤 의견 차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여당 쪽에서는 법인세를 그러니까 인상시키는 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고 반대로 야당 쪽에서는 법인세를 인상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논리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과표 구간 자체가 이거보다 좀 더 그러니까 세분화된 게 아니라 뭉뚱그려서 돼 있어서 최고 세율이 뭐 22% 정도로 되어 있는 거를 그러니까 25%까지 최대 인상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게 지금 현재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얘기는 이제 그러니까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2007년도에 최고 구간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어요. 근데 그때 낮추면서 주장했던 게 뭐냐면 낙수 효과를 얘기를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현재 한 2007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10년 가까이 지났는데 실제로
그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법인세를 내려주면서 실제로 예. 낙수 효과가 있었냐 없었냐 이 부분을 따져봤을 때 낙수 효과가 전혀 없었다라는 게 지금 현재 뭐 경제 쪽이나 네. 아니면 이쪽에서 네.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쪽에서는 이제 걸고 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여당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법인세가 인하가 됐긴 했지만 세제, 그러니까 세율 체계제 자체가 법인 세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의 자료를 보면은 2014년도에서 2014년도 연속으로 감소했던 법인세가 네. 지난해 45조 원으로 늘었대요. 그러면서 네. 증가세로 전환이 됐고 또 올해는 5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율을 낮췄지만 걷어들이는 세는 오르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더 올리게 될 경우에는 기업의 부담이 더 커져서 오히려 투자나 아니면 고용이나 이런 것들이 위축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피고 있는 거죠.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의견 타당 의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법인에다가 많이 걷게 되면 소비가 위축이 되고 투자가 위축이 되고 그렇게 되면 또 경제가 안 좋아지고 한국 경제 활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반대로 묻죠. 지금 그걸 그대로 유지했을 때 한국 경제가 대단히 활력적이고 고용이 많이 창출이 되고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던가요? 예,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연일 신문을 보면 이제 뭐 소득의 재분배 측면에서 좀 검토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지금 너무 구간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너무 네. 그 금액을 뭐 어느 구간에서 몇 프로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세금이라는 게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더 궁금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그렇죠. 제대로 분배가 네. 돼서 쓰이는 건지 네. 그냥 기업 입장에서 이거 그냥 올리기만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국민들한테 돌아가나 사실 그런 게 아니라면 별로 일반 국민들이 이게 뭐 크게 관심이 되는 부분이 될까 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저희들한테 알 권리 측면에서라도 조금 더 이렇게 좀 토론화될 수 있게 어떻게 네. 쓰려고 하는 건지 채팅창 한번 네. 볼게요. 행복한 세상님이 저런 의견 주셨어요.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인데 라고 했어요. 그 말이 맞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하는 게 각 나라마다 정책이 다 다르거든요. 예. 세계적으로요 부동산 값은 다 인상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부동산이 올라가는 게 맞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법인세 다 인하한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 법인을 활력을 제고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지만 각 나라가 또 처한 상황이 나라마다 다르니까. 처한 상황이 그렇죠.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금 말씀하신 뭐 유럽 같은 경우 법인세를 내리고 있다 치면 현재 우리보다 법인세가 훨씬 더 높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을 봐야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번외로 놓고 지금 법인세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참 많은 걸 국민들이 희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삼성 같은 대기업도 낳고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이 나온 건데 그런 대기업들이 그러니까 일반 우리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까지 좋은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의심을 품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 말했던 낙수 효과 때문에 이제 법인세를 25%를 인하한 거예요. 22%로. 이미 앞에 인하했던 거란 말이에요. 인하하고 10년이 지났지만 그 누구도 낙수 효과를 못 느끼고 있잖아요. 뭐 그래서 복지가 훨씬 더 10년 전보다 좋아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삼성이 10년 전보다 지금 10년 후인 현재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하고 훨씬 더 많은 고용을 하고 이런다라고는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따져서 이 법인세 인하를 하려고 할 때 인하 효과가 낙수 효과가 올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현재 전혀 없으니까 그렇다라면 세수를 확보해야 될 거고 그다음 그런 국정을 운영하려면 일반 시민들한테만 계속 세금을 걷어가는 거는 이미 한계치까지 왔잖아요. 걷을 만큼 걷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게 법인세라면은 당연히 올려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정책이라는 건 해봤는데 효과가 없었으면 또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으니까 네. 예, 그렇군요.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법인세 진짜 한번 인상해 보세요. 나라 망하나. 예, 그거 삼성이 떠나나. 법인세를 인상했기 때문에 망한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네, 지금 절대 아니에요. 또 이렇게 또 많이 다뤄지고 있는 것들 법인세 말고도요 사실 뭐 청년 창업이라든가 이런 취업 지원 쪽인 부분들도 있어요. 지금 뭐 34세 이하 미취업자 중에서 뭐 정부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5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중소기업 재직 2년간 1,200만 원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그 청년 장기 근속 지원 사업이 또 논의가 되고 있고요. 예. 또 출산 전후 휴업 급여 뭐 상한액을 150만 원,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 뭐 3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이다. 이런 네. 것들도 또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신혼부부들한테 뭐 2억 원까지
1.2에서 1.9% 저금리 대출도 또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지금 복지예산 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이런 예산들은 꼭 필요한 곳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쓰여야 된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다 하고 계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혹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할 예산이 있을까요, 기자님? 뭐 일단 아까 법인세 인상과 관련된 것도 지금 현재 이번에 그 예산과 관련돼서 논쟁이 되고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교육과 관련된 누리과정과 관련된 부분도 지금 현재 뜨거운 감자로 계속 떠올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내년도 예산에 지금 현재 올라온 거로 따지면은 이제 교육특별 회계를 편성을 해서 누리과정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네.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건 여당 쪽과 이제 정부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야당 쪽에서는 그게 아니라 아예 따로 이쪽 누리과정 세목을 따로 누리과정으로 빼서 예산을 확보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약간 어려운 얘기인 것 같지만 좀 일반 시민들도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누리과정 때문에 이제 이거와 관심 있는 게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관심이 있으실 텐데 올해만 따져도 웬만한 이제 지자체에서 누리과정을 3월까지밖에 편성 못하고 나머지는 편성 못해서 이제 내가 전체 돈을 다 주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특히 어린이집 쪽이 이제 많이 치우쳐져 있었는데 이거를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현재 지금 원래 이 누리과정 얘기가 나온 거는 지난 대선 때 공약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공약 중 하나였고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부에서 누리과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이제 지원을 하라라고 내려놓고 실제적으로 예산을 지원을 해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교육청 예산 같은 경우는 교육청 자체 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있는 게 뭐냐면 고등학교 학비 정도만 있는데 왜냐면 고등학교부터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각 교육청마다 스스로 거둘 수 있는 돈은 그거밖에 없고 나머지는 이제 정부가 예산을 내려주는 거 가지고 한 해 사업을 합니다. 하는데 그 중에 70% 이상이 다 인건비로 들어가요.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사들의 인건비로 거의 다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 나머지 30% 가지고 이제 각 교육청마다 뭐 교육감 스타일에 따라서 교육 정책을 밀고 나가는데 그 중에서 이제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 예산을 그쪽으로 배분을 하라라고 얘기하기에는 이미 교육청이 쓸 수 있는 가용 예산은 상당히 없었어요. 없는 상황이었고 근데 교육재정에서 알아서 쓰라라는 현 정부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각 교육감들이 들고 일어났던 거였죠. 그 플래카드가 그거군요. 어디다 쓰셨나요, 교육감님 했더니 안 줬다고 전해라 뭐 해서 그쵸. 패러디가 됐던 게 그게 그 그러니까 내막이 있었군요. 아예 돈을 주지도 않고 원래 있던 특별회계에서 갖다 써라라고만 얘기했으니 그럼 다른 사업은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가 돼서 교육감들이 반발을 했던 거였고요. 역시 야당 측에서도 이번에 누리과정과 관련돼서는 따로 세목을 따로 빼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야지만 내년도에는 지금 올해 있었던 것처럼 뭐 3월까지밖에 예산이 없다 또는 중간에 예산이 끊길 거다 이런 거 없이 그냥 1년 동안 안심하고 유치원이고 어린이집이고 마음껏 보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누리과정 얘기가 나오는데 정부에서는 뭐 올해와 똑같은 방향, 올해보다는 돈을 조금 더 교육재정이 한 뭐 12%에서 13%로 한 1%, 2% 늘어나니까 더 돈을 주니까 그거면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올해 못했던 사업들도 내년은 또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은 이미 빵꾸난 거 채우는 것조차도 안 되는 예산을 내려주면서 누리과정은 계속 지속하라 그러면 내년에 또 3월이 아니라 2월도 안 돼가지고 예산이 빵꾸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보시고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우리가 이거에 대한 어떤 예산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도둑들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에 이해관계를 눈먼 돈, 가지고 그죠? 눈먼 돈 먹으려고 숟가락을 얹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렇다 보면 정말로 가야 할 곳에 돈이 가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걸 사실 국회의원들이 잘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소식을 정리하시면서 두 분께서 혹시 덧붙일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씩 해주시죠. 먼저 변호사님부터. 저도 사실 정책이라는 게 사실 정답이 있다 이렇게 또 보기가 어려우니까 좀 어려운 주제 같아요. 사실 정책이라는 거는 많은 것들을 또 고려해야 되고 누군가한테 가면 또 그만큼 어딘가 금액은 또 삭감이 돼야 되는 관계에 있다 보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또 뭐 누리과정 예산이라던가 이런 부분 또 법인세 부분 충분히 논의가 되고 있는 건 저희들한테도 또 다이렉트로 다 바로 올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 지금 또 뭐 가습기 문제도 있는데 또 식약처에서 또 안전 그 기금은 또 삭감한다 뭐 장애인 쪽은 또 삭감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이
종료하지 예.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세금을 걷어가지고 직접 쓰는 부분과 따졌을 때, 그러니까 직접 쓰는 게 정말 투명하게 우리 세금이 쓰여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신뢰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 모든 정부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먼저 가야 될 부분은 내년 예산은 내년 예산이고 앞으로 예산은 해마다 매년 잡을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세금 걷는 것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세금 쓰는 것과 관련된 게 현재보다는 조금 더 좀 투명하고 또 그거보다 훨씬 더 괜찮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 할 수 있는 건 정부랑 뭐 국회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러라고 뽑아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는 좀 기본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창조경제다 뭐다 해서 창업 생태계 육성한다고 많은 보조금들이 풀렸거든요. 그 보조금 사냥꾼들이 있어요. 맞아요. 사기쳐서. 이게 형사사건도 꽤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직접 처리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막 이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아무런 철학이나 개념이 없이 일단은 하고 보자는 식으로 가니까 이상한 사기꾼들도 많이 꼬이고 그 돈이 제대로 가야 될 때 가지 못해서 정작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 못 받고 받아서는 안 되는 인간들이 받아서 그걸로 흥청망청 쓰게 되고 그러니까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것도 우리가 과도기적으로나 우리가 겪어서 앞으로 더 잘 되기 위한 어떤 그런 초석으로 삼는다면 나중에 굉장히 좋아지겠지만 지금의 상황을 계속 반복하거나 별로 뭐가 달라질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그냥 이대로 가게 된다면은 글쎄요 예산을 투입하거나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건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변화가 되지 않는다. 청년 실업이니 뭐니 예산이니 다 엉뚱한 곳에 쓰이게 되고요. 그 혈세를 모으는 일반 국민들은 계속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마무리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